오늘 같이 이야기하게 될 게 상대방의 니즈를 찾아내는 커뮤니케이션 질문의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질문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질 않아요. 그쵸?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질문이라는 거에 대해서. 주고받는 거. 핑퐁 마냥. 네, 서로 이렇게 주고 던지고 받고 그러는 거. 자, 우리가 오늘 어떤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면은, 자, 질문은 어떤 거고, 질문의 힘,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질문을 활용을 해야 될까,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 물음표가 있어요. 그쵸? 물음표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궁금함? 또? 모르는 거. 잘 모르겠다. 또? 호기심? 혹은? 이상하다? 의아하다. 어떤 사람들은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한대요. 빨간색, 특히 빨간색 물음표를 보면은 되게 왠지 위험할 것 같고 조심스러워지고 모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포로 다가오는? 네,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질문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근데 오늘 저는 항상 강의를 알아서 강의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강의를 먼저 준비를 해놓고, 그러니까 띄워놓고, 이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라고 띄워놓고, 그리고 제가 준비를 해요. 언제나 사람이 그렇게 해야지 움직이죠? 그래서 저는 제 성격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강의를 먼저 던져놓고 커리큘럼이랑 이렇게 딱 해놓고 나서 그렇다면은 내가 질문에 대해서 어떤 강의를 해볼까라고 이제 저도 자료조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매력을 되게 많이 찾았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가셨냐면 여기에서 이제 플래너스 클럽을 끝나고 나가실 때, 질문, 가능성과 함께 연결을 지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질문이라는 게,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어떤 모르는 것에 대한 조그마한 어떤 두려움, 혹은 막막함,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고, 도전은 돌려 얘기하자면 가능성. 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호기심 같은 거를 전혀 끊임없이 끊지 마시고 계속 이 질문을 통해서 가능성을 한번 찾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가 단어 사전을 잘 안 봐요. 그쵸?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question이라는 영어를 들었을 때 내가 실제로 question이라는 게 영어에서 어떻게 풀어져 있을까라고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사실 우리는 그냥 외웠어요. 학교 다닐 때 퀘스천, 질문, 끝. 그쵸? 퀘스천이라는 거에는 질문이라는 단어 말고는 더 이상 뜻이 없어. 자, 근데 언제나 단어에 대해서 정의를 여러분들이 알고 내 스스로 그거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 가시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래서 퀘스천이라는 그 어떤 질문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영영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저는 영영사전 되게 잘 찾거든요. 좋아해요. 영영사전 찾는 거. 한영사전이랑 영영사전을 많이 보는데 질문이란 거에 대해서 question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A problem, matter, or point which is need to be considered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질문을 어떤 사람은 problem,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자, 근데 problem, 문제라는 것을 또 어떤 사람은 challenge, 도전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과제, 내가 해결해야 될 과제로 생각을 하기도 해요. 매터 역시 어떤 문제점, 마찬가지고 혹은 질문이라는 것 자체가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대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영사전에서.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질문이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보아야 되는지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시계가 있어요. 시계가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에 시계가 있어요. 어떤 질문이 떠오르세요?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제
지금 몇 시일까요? 혹은 이 시계는 재질이 어떤 걸까요? 또 네. 자, 여러분 보셨죠? 하나의 아이템을 보셨어요. 똑같은 시계를 보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의 질문이 나왔고 다른 질문들이 나왔어요. 그쵸? 이게 질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점이에요.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걸 보면은 뭐를 확인할 수 있냐면 바로 관심사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반대로 돌려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시계를 봤지만 지금 보고 나서 지금 시간이 몇 시네? 빨리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냐면 시계를 보고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브랜드 이거 얼마짜리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만약에 내가 시계의 어떤 시계 제조 회사에 다닌다 혹은 시계를 부품 회사에 다닌다든지 그러면은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죠. 실제로 이게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여기에서 사용된 메탈은 무엇일까? 무게는 얼마나 될까? 이거 만약에 내가 스킨스쿠버를 되게 좋아해. 그럼 이거 방수는 되는 거야? 물 깊숙이 들어가도 되는 거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와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를 보면은 어서오세요. 질문을 하는 거를 보면은 그 사람의 관심사를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사실 이게 좀 사진이 약간 잔인해 보이기는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의 어떤 사형대 로도 보이는 이쪽 면만 보면은 사형대 같은 거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이 놀잇감으로도 사용을 하는 같은 거를 보고 나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활용도는 굉장히 높아지죠. 마찬가지예요. 같은 여러분들이 물건, 같은 어떤 사건을 보고 나서도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한 사람을 보고 나서도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관심사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물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할 때 저 사람은 보통 어떤 질문을 던질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그 사람을 파악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한국 어머니들은 혹은 사실 저는 한국 어머니들 뿐만이 아니라 되게 수많은 어머니들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오늘 학교에서 뭐를 배웠니?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한동안 물론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 미국 경제에 거의 70% 이상을 담당을 하고 있는 유태인들은 이렇게 물어본다고 얘기를 하죠. 오늘 학교에서 무얼 질문했니? 라고 물어본다고 해요. 이 두 개의 여러분 차이점 아시겠어요? 오늘 뭘 배웠니는 수동적이에요. 누군가가 가르치는 거를 학생이 배운 거, 나는 가만히 있고 배운 거. 하지만 오늘 학교에서 무얼 질문했니? 라는 것은 굉장히 능동적인 질문이죠. 내 스스로가 네가 무엇을 질문했니? 라고 물어봤을 때 학교에서는 자, 이 질문을 하면 애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내가 뭔가를 배워야 되는구나. 하지만 두 번째 질문, 오늘 무엇을 질문했니? 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이들은 아, 내가 질문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물어보는 게 똑같거든요. 학교에서 애들이 있었다는 팩트는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엄마가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전혀 생각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직 결혼 안 하셨고 두 분 다 결혼 혹시 하셨나요? 네, 자녀분들이. 네, 그러면 자, 애들한테도 항상 얘기를 해요. 너는 왜 공부를 못하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너는 왜 공부를 못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너의 공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주면 될까? 라고 물어보는 거. 똑같은 말이지만 결국에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다르고 어다르는 거. 그게 바로 질문의 기술이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나타내는 거. 왜 못하니? 라는 그 아이들을 어떤 누르는 말보다는 너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까? 내가 너에게 이만큼 관심이 있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겠다라는 부모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질문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또 하나를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자, 유목시대에 유목민족들이 완전 초창기에 유목민족들이 있었을 때에는 유목민족들은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질문이냐? 물이 있는 곳이 어디에 있을까가 포인트였어요. 유목민족들은 물을 찾아서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목민족의 관심사는 물이 있는 곳이 어디에 있을까 하기 위해서 항상 자기네들이 이동을 했었죠. 반면에 시간이 지나서 농경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뭐 어떤 거를 질문하기 시작했죠? 물을 어떻게 끌어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관심사라는 거예요. 유목민족은 우리는 물이 어디에 있는지, 그 어디에 포인트가 있다면 농경민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끌어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관심사를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되게 소소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예민하게 보면은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는 거 그리고 평소에 이야기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목적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관찰을 하셔야 돼요. 관찰을 하시면은 이 사람이 실제로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금방 캐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질문을 여러 가지로 나누기 시작을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여러 가지 나누는 방법들이 있지만 다양한 질문들의 종류를 굳이 이렇게 4가지로 나눠보자면 먼저 첫 번째는 진짜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에요. 정말 모르기 때문에 던지는 질문들이 있죠. 그런 거를 궁금형 질문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궁금하니까 모르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 말 그대로 정보를 위해서 물어보는 질문, 궁금형 질문이 있다면 두 번째는 상대의 의견을 재확인하고자 하는 질문이 있어요. 엄마, 나 이거 해도 돼? 이미 답은 알고 있어요. 하면 안 돼! 혹은 괜찮아! 라는 거를 알고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확인형 질문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에는 이미 알고 있는 거를 과시하기 위한 질문들이 있어요. 네. 너 이거 알아? 아니 모르는데? 이거 어쩌고저쩌고야. 알면 처음부터 얘기를 했든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자기 스스로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과시형 질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도적으로 공격하려는 질문들도 있어요. 의도성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 비난의 의견들, 어떤 자신의 견해가 이미 갖춰져 있는 질문들이죠. 근데 특히나 과시형 질문이랑 의도형 질문은 사실 여러분들 되게 어디에서 많이 보이시냐면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하고 나서 마지막에 사람들한테 질의응답 받을 때 있죠. 그럴 때 은근히 많이 보이세요. 근데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되게 여러분들이 대답하기 어려운 의도적으로 공격을 한다든지 자기가 과시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은 감정적으로 뭔가 처리하실 게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의 프레젠테이션 내용에 있어서 뭔가 진짜 궁금한 게 있고 난 정말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프레젠테이션 강의, 스토리텔링 프레젠테이션 강의도 하는데 그게 메인인데 항상 커뮤니케이션이랑 같이 연관을 지으면서 그 얘기를 해요. 특히 여러분들이 사내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됐을 때 사내 프레젠테이션에서 질문이 들어온다. 그러면 사실 이미 거기에서는 여러분들의 프레젠테이션은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내에서는 굳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질문하지 않아도 돼요. 끝나고 나서 그 프레젠테이션 자리가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나는 조금 이해가 안 됐는데 왜 그런 거야? 라고 충분히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굳이 공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손을 들고 굳이 질문을 했다. 이거는
뭔가 해결해야 될 게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프레젠테이션 끝나고 나서 저는 강의하면서 이제 사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지는 않았는데 한두 번 만나게 되다 보면은 강의가 끝나자마자 손을 번쩍 들고 질문하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자기 강의를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그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보통 이제 과시형 질문 혹은 의도성 질문을 하기 위해서 손을 번쩍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이런 분들에게 질문이 들어왔다. 어떻게 해요? 일단 칭찬을 좀 해주고. 칭찬? 오케이. 좋은 질문이시다. 좋은 질문이다. 근데 내가 대답을 하긴 해야 되잖아.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전에 어디서 들었는데 네?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한번 답변 주시라고. 오히려 대받아치라고 하던 분도 계셨거든요. 어떠세요? 머릿속이 잘 안 떠오르네요. 잘 안 떠오르세요? 혹시? 아니, 들어봐야 자기가 아는 질문을 대답을 하면 되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제 지기를 듣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질문할 때 저는 항상 의도성이나 과시형 질문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물어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듣고 나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는 건 제가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질문을 던진다는 거는 칼자루를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는 거는 지금 그 사람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칼자루를 돌리기 위한 방법은 내가 역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때 이런 과시형 질문이나 의도형 질문, 사실 프레젠테이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정말 대답하기에 누가 들어도 나를 공격하고자 하는 질문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여유롭게 그 질문을 되받아치시는 거, 그게 진짜 필요하다는 어떤 질문의 기술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거고, 자,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차이를 만드는 질문이 과연 무엇일까? 수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뻔한 질문이 아니라 뭔가 다른 차이를 만드는 질문이 무엇일까를 한번 보려고 해요. 1994년 뉴욕에 한 시장이 당선이 됐어요. 줄리어스 시장이었나? 줄리아나 시장이었나? 네, 그 시장이 당선이 됐어요. 누구? 미국 시장은? 네. 그쵸, 줄리까지밖에 생각 안 나죠. 네, 줄리아나, 오케이. 줄리어스인지 줄리아나인지, 네, 시장이 당선이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물론 지금도 뭐 뉴욕에는 여러 가지 사고들이 끊임이 없기야 하겠지만은, 그 당시에 굉장히 그 범죄율이 높았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이 뉴욕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그 뉴욕의 경찰서의 장이랑 같이 손을 잡고 일을 추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경찰서장이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뉴욕에 있는 범인의 검거율을 높일 수가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범인의 검거율을 높일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거기에 따르는 액션이 뭐죠? 경찰 병력을 늘리고 무기를 바꾸기 시작을 하고 감호 태세를 조금 더 심하게 하고, 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반면에 시장은 어떤 질문을 던졌냐?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뉴욕의 범죄율을 낮출 수가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시장이 했었던 게 뭐냐면 거리를 청소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유리창이 깨진 곳이 있으면 그 깨진 유리창을 다 보수를 하고, 그때 당시에 뉴욕 지하철에 무인 승차자도 굉장히 많았고 지하철이 정말 더러웠대요. 막 이렇게 그래피티? 네, 그래피티 이렇게 해놓고 낙서해놓고 굉장히 심했었는데 그런 거를 다 지우고 청소를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뉴욕의 범죄율이 63%까지 줄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 시장이 굉장히 인기를 얻어서 그 다음에도 재선임을 하게 되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 나서 다른 질문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따라서 또 다른 액션이 나왔어요. 항상 보면은 어떤 우리 현인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되게 위대한 대답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위대한 질문을 던져놓고 가요. 그리고 질문은 우리가 알아서 찾아야 돼요. 우리는 그 앤서, 답이 정말 필요해요. 예. 근데 언제나 우리는 답을 구하는데 절대 사람들은 답을 주지 않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과연 제대로 된 질문을 받고 있느냐. 질문이 이상하면은 답이 이상한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질문이 범인의 검거를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검거를 높일 수 있을까? 였기 때문에 액션이 경찰 병력을 늘리는 액션이 나왔고 반대로 어떻게 하면 뉴욕의 범죄율을 낮출 수 있을까라는 다른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청소를 하고 뉴욕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런 액션이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차이를 만드는 질문. 되게 제가 재미있는 그림을 찾아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거예요. 여기 사람이 있어. 무인도에 사람이 있어요. 저기 보트가 와요. 여기서 보트다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보트에 탄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녔나 봐. 똑같은 무인도를 보면서 땅이다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저는 차이를 만드는 질문은 결국엔 이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관점을 바꾸는 질문. 그래서 저는 질문을 프레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내가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받는 사람에게 어떤 관점을 정해줄 것인가? 내가 이거를 관점을 굉장히 넓혀서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요. 관점을 굉장히 좁게 좁혀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질문의 기술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거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넓은 관점의 질문을 던질 것이며 어떤 관점에서 내가 좁은 프레임의 질문을 던질 것인지 그거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질문의 고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이를 만드는 질문이라고 했을 때 과연 나는 이 질문의 프레임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꾼 위대한 질문 첫 번째예요. 자, 여러분 이게 밤의 사진이에요. 밤. 고장난 게 아니라 밤의 사진이에요. 여러분 밤은 어둡나요? 밤이 어둡죠. 밤은 어두워요. 그쵸? 밤은 원래 어두워요. 밤은 정말 원래 어두울까요? 밤은 어두워야만 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밤이 어둡다고 할 때 왜 밤이 어두워야지? 라고 의문을 던진 사람이 있어요. 자, 밤이 어둡나요? 밤이 어둡지 않아요. 누구죠? 똑같은 질문, 똑같은 환경에서 밤이 어둡다라는 것에 대해서 왜 어두워야지? 라고 의문을 만듦으로써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짐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빛을 갖게 되었어요. 또 하나의 사건을 볼까요? 자, 아시죠? 이게 누구죠? 한 명이 더 있어야 되는데 라이트 형제인데 네, 비행기. 사람은 날 수가 없어요. 그쵸? 근데 사람은 왜 날 수가 없지? 사람이 날면 안 되나? 라고 질문을 던짐으로써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라이트 형제입니다. 그리고 또 에디슨이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발견하는 게 핵심이라고 봐요.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관찰을 하셔야 돼요. 내가 목적을 가지고 어떤 거를 보게 되다 보면은 어떠한 사건은 내가 늘 보고 싶은 대로만 보아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적을 갖지 않고 평소에 관찰하는 습관을 되게 객관적인 입장으로서 관찰하는 습관을 많이 들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문제를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굉장히 위대한 질문. 자, 어디에서 던진 질문이죠? Are we alone? 우리가 정말 혼자니?
이거를 통해서 미국에서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죠. 나사의 시작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과연 혼자일까? 외계에 다른 생명체가 있는 것은 아닐까? 끊임없이 찾으려고 노력하고 우주에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새로운 행성들을 만들고 기구들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밖에 또 우리 인간 지구에서 뿐만이 아닌 또 다른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나가는 기구. 결국에는 이 나사로 인해서 우리 그 지구인들이 달까지 가게 되고 여러 가지 행성들을 갈 수 있게 되죠. 또 다른 질문 하나 볼까요? 이거는 우리가 평생 던지는 질문이에요. 인문학에서 던지는 질문이죠. 사람은 무엇이고 왜 태어났으며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다운 것인가에 대한 인문학에서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하나로 인해서 이 수많은 것들이 나왔어요. 인문학, 철학이 나오고 종교가 나오고 커뮤니케이션이 나오고 히스토리가 나오고 되게 많은 것들이 다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인문학이라는 학문이 끊임없이 연구가 되어지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쵸?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 질문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나는 삶 속에서 내 스스로에게 어떻게 질문을 던질 것인가? 사실 그 방법은 여러분 되게 쉬운 거 아세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What if? 내가 만약에.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상수역에서 플래너스를 같이 듣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여기가 상수가 아니라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는 다르살람이라는 되게 새로운 지역이야. 그렇다면 어떨까? 내가 지금 여기에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언어를 다 동일하게 쓰고 있다면 어떨까? 우리는 모든 대화를 바디랭귀지로 해야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이 수업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질문하시는 거. 근데 우리는 질문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해요. 그쵸? 왜 그럴까요? 질문이라는 거는 저는 되게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정을 만든다고 우리는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불안정한 상태. 늘 답을 찾는 교육만 받았었던 거예요. 학교에서 정답을 알려주는 교육만 우리는 받아왔어요. 그렇죠. 수학, 여러분 모든 게 정답이 주어져요. 여러분들이 초중고등학교에서 배워왔던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정답을 찾는 과정이에요. 근데 사실 세상에는 정답을 낼 수 있는 것보다 정답을 낼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거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시잖아요. 인생을 더 오래 사셨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와리프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던지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조금은 생뚱맞고 내가 굳이 왜 그래야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의 뇌가 말랑말랑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또 그거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호기심을 가질 때에 그럴 때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진정한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감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질문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느꼈어요. 이런 의견이 있어요. 어느 학자가 연구를 했대요. 5살짜리의 꼬마애랑 45살의 남자에 대해서 연구를 했대요. 5살짜리의 꼬마애는 하루에 95번의 질문을 던진대요. 95번. 근데 45살의 어른은 하루에 5번의 질문을 던진대요. 그럼 과연 여러분들은 질문을 몇 번씩이나 던지고 있나요? 스스로 여러분들이 what if? 내가 이렇다면 어떨까? 지금 현재 이게 아니라면 어떨까? 라고 저는 끊임없이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되게 재미있는 토론의 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오히려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디슨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고 라이트 형제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2의 나사를 만들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그쵸? 근데 그 시작은 언제나 질문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피터 드러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피터 드러커도 평생에 자기의 모토로 삼고
당신이 죽은 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기를 바라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평생 자기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질문 역시 피터 드러커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피터 드러커의 선생님이 피터 드러커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냥 그러고 지나갔을지 모르겠지만 피터 드러커는 그거를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 질문을 내 평생의 숙제로 삼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풀기 위해서 평생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세상을 바꾼 위대한 질문들이 나에게 절대 있어서는 안 돼라는 법은 절대 없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더니 질문이라는 게 사람을 움직이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런 질문도 던지지 않았을 때에 그냥 여러분들의 삶은 그냥 흘러가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혹은 다른 이에 의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에 내 삶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겠구나라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다는 거.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저희 대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수강생이 와서 이야기를 했대요. 대표님, 저는 대표님을 만나고 나서 진짜 사는 게 새로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했길래 사는 게 새로워지기까지 하나라고 했더니 그 전에는 자기는 되게 뻔한 사람이었대. 사람들이 자기한테 질문을 던질 때 이제 뭐 주변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너 뭐 얼마 받아? 연봉은 얼마야? 뭐 회사에서 얼마나 일해? 무슨 회사 다녀? 좋은 회사 다니는 거야? 너는 뭐 회사에서 뭐 직급은 뭐야? 이런 어떤 뻔한 질문들. 그런 질문들을 듣고 자기도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대요. 근데 그러다가 저희 대표님의 수업을 듣게 됐는데 대표님이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책을 내보신 적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책을 내보신 적 있냐고. 자기 평생에 자기한테 단 한 번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책을 내본 적이 있냐라는 질문을 단 한 번도 던진 적이 없어요. 자기는 되게 뻔하게 생각을 했대요. 아니 책을 낼 사람이 내가 뭘 아는 게 있어야 책을 내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치 그거를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아는 게 있어야지 책을 내는 게 아니라 책을 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대표님이 이야기를 하실 때에는 본인은 그냥 얘기를 했대요. 뭐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 뭐 어떤 뭐 영감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던진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랬는데 막상 받아들인 사람은 그 질문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살냐, 내가 지금 너무 뻔하게 살고 있는 거는 아닐까? 정말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그런 어떤 관점을 바꾸는 질문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멈춘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디벨로핑하고 계속 수업을 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사람이 많이 달라졌다고, 뭐 그 결과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되게 많이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질문을 받았을 때 그걸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여러분들이 곱씹으면서 생각하시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떤 고찰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어떤 시간, 사색의 시간, 계속 답을 요구하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 질문들로 인해서 여러분 역시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질문의 힘을 한번 보려고 해요. 우리가 왜 질문을 해야 되는지. 먼저 첫 번째, 질문을 하면 답이 나와요.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왜요? 왜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치.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예. 문제라고 인식조차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의 힘의 첫 번째는 여러분 질문을 해야지 답이 나와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질문을 던져야지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고 답이 나오는 거지. 여러분들이 질문조차 던지지 않으면은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말아요. 두 번째, 질문은 뭐를 자극할까요? 생각을 자극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내 인생의 질문 있어요? 내 인생의 질문. 누군가가 나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진짜 내가 정말
맞아. 내가 그렇게 살았나? 혹은 정말 이거는 내 인생의 질문이다 라고 생각했던 적 혹시 있나요? 있으세요? 내 인생의 질문. 우리 오늘 질문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려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 인생의 질문 있으세요?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것인가? 아,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것인가? 행복에 대한 질문은 끊임없이, 진짜 그거는 모든 만인이 바라는 질문인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잠시 생각하고 있고 제 생각. 예.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하다고? 물질적인 여건이 행복한 것인가? 아니면 그 다정다감하고 아이들이랑 놀고 하는 게 행복한 것인가? 제가 다른 행복인가는 그냥 20대부터 계속해서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하세요? 네, 행복한 것 같은데 또 이제 그 뭔가가 생기면 또 그쪽에 또 집중하는데 저는 그 집중이라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뭔가 일에 몰두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 몰두하는 게 과연 뭘 위해서 몰두를 하는 건가?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몰두를 하면 거기에서 행복한 것 같아요. 저 자신은. 근데 그렇게 되면 가정이라는 거, 가족이라는 거 거기서는 또 그렇지 않은데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건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돈을 버니까 그쵸? 가족이 또 원하는 물질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건데 네. 제가 3년 놀아봤거든요. 네. 그 놀아보니까 이렇게 놀면서 이건 좋은데 또 집사람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게 과연 언제까지 놀 것인가 이런 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정답은 찾지 못하고 계속 찾아가는 과정인 걸로. 아마 인간은 평생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그냥 죽을 때까지 던지면서 가는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내 인생의 질문. 그냥 하루하루 매일매일 즐겁게 살고 싶어요.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상대방에게 이왕이면 스트레스를 안 주고 상대방이 화를 낼까 그건 좀 참아주고 상대방이 행복해야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상대방이 행복해야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상대방은 되게 행복한데 나는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 막 나는 맨날 희생을 해야 돼. 근데 그래도 좋으세요? 상대방만 행복하다면? 희생이라는 말의 의미는 글쎄요. 희생이라는 의미는 제가 어차피 살아가면서 그것조차도 행복을 느끼고 열심히 살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나름대로 막 돈을 벌고 명예에 대한 개념들 막 그런 것들 막 쫓아갔는데 그러다가 하루하루 이렇게 놓치게 되잖아요. 사람이 모든 게 경쟁을 해보이고 뭘 내가 이겨야 돼 말이에요. 그쵸? 나 해먹으니까 어떻게 되면 하루 지금 내가 오늘 관련된 사람들하고 그 사람이 화를 난 얘기 내가 하고 내 스스로 어떻게 하는가. 우리 기부를 하고 뭘 하면 오히려 더 얻는 게 많다고 하잖아요. 상황을 보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주는 것보다 스트레스 덜 주고 내가 감안하고 또 내일 하면서 하루하루 몇 년 더 산다고. 살아봤죠. 실제로 그게 용어가 있죠. 철학이랑 윤리학에서 도덕적 이기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테레사 수녀처럼, 그러니까 어떤 정말 남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라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도덕적 이기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야기하신 게 도덕적 이기주의신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거창하진 않아요. 일상생활에. 뭐 테레사 수녀라고 뭐 어찌나 뭐 거창하지, 그치? 테레사 수녀는. 열심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에 안 매년 오니까 와이프 스트레스 받죠. 돈을 벌어야 돼. 돈도 벌고 바다도 쓰고 남자 가지고 있는 그 끝까지 가야 되는 걸 돈을 벌어야 돼. 얘기는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행복한다는 게 가족과 마찬가지고 꼭 이게 돈으로만 아니라는 걸 저희들은 알잖아요. 애들 말한마디에 다 받아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내가 스트레스 덜 받는다는 얘기는 그건 기억으로 내가 행복한 얘기가 되죠. 그렇죠. 스트레스 안 받으면 저한테 좋은 게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뭐라고 하잖아. 승화된다 그러나? 네. 기분 탓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웃으면 좀 무슨 소리 아니에요? 막 화를 낼 때, 막 집에 와이프 애들 그럴 때 약간 컴다운 시키고 해주면서
그럼 내가 편의점 만약에 붙어봐. 그 다음날 스트레스 아침 밥도 안 먹고. 회사나면 일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침에 봐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뭐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지금 나이를 먹다 보니 이제는 그런 건데 사선 하나하나를 내가 조금만 신경만 쓰고 반 템포를 좀 늦추면 네. 지금의 우리의 저 나이 때는 행복이라는 게 돈도 아니고 다 아는 건데요. 돈은 어떤 뭐 남들 그래야 되지만 그렇게 나중에 10년, 20년 돈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 나이 먹고도 돈 많은 거야. 이 얘기가 옛날에 어른들 했을 때는 참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런 행위를 조금씩 하니까 그것도 끊임없는 질문의 결과이신 것 같아요. 조금씩 내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꿔가면서. 상대방이 맞춰준다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내 행복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결국에는 인간은 사실 저는 모든 인간이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건데 이제 얘기를 하시는 그러니까 도덕적 이기주의도 결국엔 나를 위한 거지. 좋습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 강사님은? 저는 뭐 인생의 질문이라고 좀 그렇고 저는 제 자신한테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말씀들을 들으면서 나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오늘 하루만 겪은 일을 봐도 내 스스로 몇 가지 질문을 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아침에 지금 잠실역 쪽에 막 걸어가는데 한참 공사 중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여튼 공사 인부가 이제 화단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물을 이렇게 준다고 줬는데 제가 지나갔던 찰나에 물을 저한테 탁 튀긴 거예요. 이제 고등역에 자리 종아리 좀 생각보다 많이 튀었어요. 근데 평소 같았으면 좀 화가 나고 좀 짜증이 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냥 더워 하던 찰나에 물이 딱 왔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물이 튀었냐고 그래서 네 튀었습니다 하면서 걸어가서 저는 죄송해요 그래서 네 이러고 그냥 왔어요. 근데 그러면서 걸어가면서 했던 질문이 내가 만약 이렇게 좀 짜증을 냈더라면 어땠을까? 그 상황이 어땠을까?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오면서도 지하철에 편하게 앉아서 왔어요. 계속 운이 좋게도. 근데 그런 내가 행운을 얻었었던 것도 아침에 내가 그 짜증을 내지 않고 내가 좀 기분 좋게 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게 아닐까? 그러니까 내 스스로 그런 질문을 했던 게 지금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별의별 상상을 다 만약에 진짜 정말 많이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랬으면 어땠을까? 내가 세월을 탔으면 어땠을까? 근데 진짜 저는 좀 엉뚱한 상상도 많이 하고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질문의 되게 좋은 점이 그거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인과를 생각하게끔 만들어요. 질문을 던진다는 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생각을 자극하면서 동시에 그거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우리 욕구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상황을 인과적으로 생각을 하고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스스로한테 되게 많이 던지는 질문이 사실 성경에서 나오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이 그거거든요. 아담아 너는 어디에 있느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 숨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항상 저한테 스스로 던지는 질문이 그거예요. 넌 지금 어디에 있지? 내가 과연 올바른 자리에 있는 걸까? 지금 내가 이곳에 있는 게 맞는 걸까? 어디에 있을까? 나는 지금에 대해서 항상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날개를 돋친다는 거를 기억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 자, 세 번째로는 질문을 하면은 뭐를 얻을 수 있냐? 바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들은 수많은 답변을 이미 저한테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일종의 상태들을 조금씩 알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연령대가 보이는 것보다 이렇게 뭐 어떻게 더 있을 수도 있으시겠다. 자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어떻게 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의 수많은 정보들을 저는 얻게 됐어요. 우리 강사님 오늘 아침에 잠시 쪽에 있었구나. 이런 것도 되게 소소한 것도. 정보들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물어보지 않으면은 사실 정보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입을 열었을 때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상대방이 어떻게 말을 이끌어내냐 이제 뒤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때 상황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추임새를 잘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아시죠?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추임새를 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원하는 대로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는다라는 걸. 단점이 있어요. 단점 뭐가? 말을 잘 못해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말을 잘 못한다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듣기를 원하고 질문을 많이 듣는 아이가 정보를 정리하고 막 하잖아요. 그게 습입돼 있으면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저는 꼭 그러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왜냐면 강사분들을 보면은 강사분들이 되게 딱 두 타입이에요. 평소에도 말을 많이 하고 강의할 때도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정말로. 평소에도 말 되게 많고 강의할 때도 말 되게 많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런 거 하면은 어떤 분들은 강의할 때는 말을 쓰면 굉장히 잘 하시는데 평소에는 말을 잘 안 하세요. 가만히 있으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지켜보시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시고 이 사람들 그런 분들이 되게 추임새 되게 잘 넣어요. 유재석 같은 사람들. 그쵸? 유재석 같은 사람들 보면은 자기도 말을 물론 잘하기는 하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굉장히 잘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질문의 힘은 결국에는 경청이라고 이제 뒤에서 얘기하시면 경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문을 잘 던지고 동시에 말을 하는 달란트는 타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까. 단순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질문을 하면은 뭐가 될까요? 통제가 됩니다. 질문을 던짐으로써 상황을 아까 우리가 주도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칼자루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통제를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내가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에도 그 답을 이제 사실 중간에 컷을 한다든지 다른 질문으로 돌릴 수 있는 그 칼자루도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상대방이 대답을 하게끔 내가 유도를 할 수 있는 것도 나인 거고. 그래서 질문이라는 거는 이렇게 뭔가를 통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하게 되고 질문은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보통 사람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질문을 먼저 던지죠. 뭐 소개팅,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거나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 처음에 시작할 때 되게 뻘쭘해, 어색해. 이럴 때 항상 시작하는 게 질문을 던지면서 사람들과 공감을 이끌어내고 그게 마음을 여는 그런 어떤 하나의 일종의 행동으로 시작하게 된다는 거. 자, 질문은 뭐를 기울이게 할까요? 귀를 기울이게 하죠. 내가 질문을 던져놓고서 안 듣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의무적으로 질문하는 사람들. 질문을 던지기는 던졌으나 상대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태도가 잘못된 거죠. 하지만 보통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는 거는 답을 얻고자 함보다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죠. 의견, 좋다, 싫다라는 의견보다 사실 가장 무서운 게 무관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 내가 귀를 기울일 자세가 되었고 궁금하기 때문에 더 물어보려고 하는 거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고 저는 질문의 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인 것 같아요. 핵심. 질문에 답하면 스스로 설득하게 돼요. 질문에 내가 답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맞아. 그렇게 내 스스로를 설득하는 나를 발견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영업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질문이죠. 침대를 여러분들이 판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침대 어떠세요? 라고가 아니라 어떻게 질문을 하죠? 이 침대 좋으시죠?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떠세요? 라면은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죠. 좋아요, 혹은 싫어요, 혹은 푹신해요, 어떡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닫혀진 질문을 해요. 침대 좋으시죠? 편하시죠? 끝없어, 이제. 그러면 네. 이미 칼자루는 넘어졌어요. 내 스스로 이미 네 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사람은 심리적으로 내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려는 경향이 있대요. 뇌가 내 스스로를 설득을 하는 거야. 침대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좋냐는 질문에 예 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침대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내 뇌에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질문에 답했을 때 스스로 설득하게 되는 가장 큰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잘 이용을 하면은 아까 얘기를 했듯이 질문은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했죠. 넓은 시각을 줄 수도 있고 넓은 프레임 혹은 좁은 프레임, 이 프레임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대답을 이끌어가는지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사람을 설득하기도 하고 사람을 말 그대로 들었다 놨다 하는 게 바로 이 질문의 힘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가 언급을 했어요. 닫힌 질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열린 질문도 있어요. 열린 질문과 닫힌 질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볼게요. 열린 질문이라는 건 먼저 첫 번째 대답의 자유가 있어요. 대답을 할 때 자유롭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걸 열린 질문이라고 한다면 닫힌 질문은 대답을 한정시키는 질문이에요. 대표적인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열린 질문이죠. 우리 오늘 점심에 짜장면 먹을까? 아니면은 볶음밥 먹으러 갈까? 한정된 질문이에요. 선택권 2개밖에 없잖아. 네. 결혼할 때 남자분들 프로포즈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저희 언니의 신우가 결혼을 늦게 했어요. 30대 후반쯤에 결혼을 했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결혼을 하기는 해야겠는 거야, 빨리. 그래서 우리 언제 결혼할까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라고 얘기 들었지? 제가 까먹었어. 당황했어. 결혼을 할래 말래가 아니라 언제 결혼할까라고 질문을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결혼에 대한 선택권을 준 게 아니라 이미 자기 마음속에 나는 결혼을 하겠다고 결정을 해놨어. 그리고 언제 결혼할까라고 물어보니까 빨리 해야지. 그래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 자, 대답의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닫힌 질문 같은 경우는 대답을 이렇게 한정시키는 거. 그런 것들. 근데 이건 콜드 리딩이라는 혹시 책 읽어보셨어요? 콜드 리딩. 콜드 리딩이라는 책 기회 되면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어떤 질문, 대화의 기술로는 콜드 리딩. 네, 콜드 리딩 해서 일본 작가가 쓴 책인데 지금 저희한테는 저게 안 걸려있네요. 네. 그래서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한번 읽으면 이건 남에게 소개시켜주기 싫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런 게 어딨어. 쓸 사람은 쓰고 안 쓸 사람은 안 쓰는 거지. 자, 열린 질문 같은 경우에는 서술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하는 거라면 닫힌 질문은 보통 예 아니면 아니요 라는 식의 대답만 나타나게 만드는 거. 열린 질문은 생각, 의견, 이유를 물어보는 거라면 닫힌 질문은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봉쇄시키는 게 닫힌 질문이에요. 근데 열린 질문이 무조건 좋고 닫힌 질문은 무조건 좋지 않아 라고 저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가 언제 열린 질문을 활용을 하고 언제 닫힌 질문을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구분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언제 열린 질문을 하고 닫힌 질문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 오늘 그 주제가 조직원의 니즈를 이끌어내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혹시 이 사진 아세요? 뭐가 보이세요? 물 먹여주고 있어요. 뭐가 보이세요? 이게 대표적인 사진이에요. 미디어의 그 어떤 조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대표적인 사진이에요. 많은 미디어에서 이것만 보여줬어요. 그래서 미군의 어떤 막 되게 인도적인 행동,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진실은 이거인 거야. 네. 모르죠. 얘를 어떻게든 살려서 고문을 해서 뭐 정보를 깨내려고 하든 뭐를 어떻게 했든지 간에 절대 단순한 인도적인 차원에서 했다는 거는 아니라는 거.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질문을 할 때 니즈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넓은 프레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았을 때에는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없어요. 대답할 수 있는 환경도 마땅치 않아요. 하지만 넓은 프레임을 주어졌을 때 내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질문을 던져. 열린 질문을 던져. 사람들이 충분히 대답하고 서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 하지만 이게 안 돼. 경청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제분들이랑 그런 거 되게 많이 아시죠? 아빠랑 같이 얘기 좀 해봐. 그러면서 한번 네가 원하는 거 다 얘기해봐. 라고 얘기를 해. 다 애들이 얘기 조금씩 해. 그럼 아빠 난 첫 번째로 이걸 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태클이 들어가기 시작하지. 아빠가 옛날에 그랬던 거는 이것 때문이야. 그러면서 절대 이야기를 듣지 않고 중간에 뚝뚝뚝뚝뚝 끊으면서 아이가 절대 말을 끝까지 이어갈 수 없게.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은 경청하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저는 더 경청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양극단으로 흐르는 것 같아요. 경청을 잘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더 잘하게 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경청을 더 못하게 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타입인지는 아직 제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은 거는 말로 사람은 죽일 수 있거든요. 근데 들음으로써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쵸? 네. 듣는 거는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했으면 질문이라면은 반드시 경청도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린 질문을 던지면 뭐하냐고. 듣지를 않는데. 경청을 안 하는데. 그래서 경청의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건 제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EBS에서 어떤 그 청년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같이 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던 EBS 프로듀서인 방영찬 프로듀서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몇 개월 동안 청년들을 함께 만나고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게 경청이구나 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4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청의 기술. 첫 번째가 정적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열린 질문이든 무슨 질문이든지 간에 닫힌 질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답하기가 쉬워요. 예, 아니면 아니요 라는 이런 단답형의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깊게 생각을 하지 않고 이미 내가 정해준 거에서 선택만 하게 하는 게 닫힌 질문이에요. 하지만 열린 질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졌으면 반드시 생각할 시간을 주셔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정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정적을 견디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 첫 번째, 경청의 기술 첫 번째가 바로 정적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있는 그 순간조차도 그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걸 기억하는 거. 두 번째는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의 편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 내가 그 사람에게 반대의 의견이 있더라 해도 그거를 그 자리에서 바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계속 편을 들어주면서 이야기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기술이 바로 경청의 기술이라는 거. 안 되죠. 쉽지 않아요. 얘기 듣고 있는데 나는 그게 아닌 거를 아는데 얼마나 가슴에서 부글부글 올라오르겠어. 아, 제가 진짜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알겠는데 그래도 들어주세요. 그게 진짜 경청인 거예요. 그게 기술인 거예요. 끊을 수 있으면 기술이 아니지. 끊을 수 있으면 경청이 아니지. 그쵸? 네. 편을 들어주는 거. 세 번째, 마음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입으로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래요. 그쵸? 아시죠? 다들 결혼했으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할 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훨씬 돌려서 이야기를 잘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길게 들으면서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면서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는 게 세 번째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꼭 해줘야 할 말은 없어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거기에다 뭔가 토를 달아야 될 것 같은 거야.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으면, 남성분들 많이 그러죠. 뭐를 이야기를 했어.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줘야 될 것 같아. 근데 아닌 거 아시죠? 굳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 해도 그냥 그 순간에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거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경청의 기술이라는 거.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정적을 들어주시고, 두 번째, 편을 들어주시고, 세 번째,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꼭 해줘야 할 말은 없다는 거. 의무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절대 없다는 거를 기억하세요. 질문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경청이 바로 따라와야 돼요. 질문만 아무리 잘 던지면 뭐하냐고. 경청 못하면 말르상 꽝인데.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쥐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놈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막 평생을 걷는다고 이야기를 해.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 왜 문제 해결이 안 될까? 문제 해결이 안 될까? 얘기를 해요. 우리 조직에 문제가 있어. 근데 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 왜 그러겠어요? 문제가 공감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이거를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같은 조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랑 그 사람이랑 보는 시각 자체가 다른데 나에게는 정말 큰 문제인데 그 사람은 이걸 절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항상 이러니까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싸움만 나게 되는 거죠. 네. 맞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닫힌 질문으로는 여러분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보고 공감을 위해서 내가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 아니야. 이런 닫힌 질문 말고 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가야 될까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지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조직에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살리면서 함께 조직의 니즈를 파악하면서 갈 수 있는 질문법이라는 거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질문은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 자, 우리 돌다리 두들겨 보고 간다고 얘기를 하죠. 돌다리 뚝뚝뚝뚝뚝 두들겨 보듯이 여기 아프세요? 저기 아프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진짜 질문의 기술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도 이제 직장 생활을 다들 하고 계시고 또 사람들을 만나실 때 질문이라는 거를 막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조금씩 진찰한다 식으로 작은 것부터 조금씩 넓게 프레임을 넓혀가면서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피해야 되는 질문도 반드시 있어요. 피해야 되는 질문 알려드릴게요. 이런 거. 하동훈 씨, 책상 저렇게 놔둘 거야? 의도가 뭐죠? 이 뒤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렇죠. 난 치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거를 굳이 질문으로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또 볼까요? 꼭 그렇게 빨리 운전해야겠어? 네. 운전 천천히 하라고 말로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오히려 그거 아시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말로 하면은 운전 좀 천천히 해주라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나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꼭 싸움 나는 거 아시죠? 꼭 그렇게 꼭 이러면 싸움 나요. 네, 책상 저렇게 놔둘 거야? 내가 놔두는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야. 꼭 그렇게 빨리 운전해야겠어? 그러면 네가 운전대 잡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피해야 되는 질문들이 있어요. 내가 이야기를 정말 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 거를, 그것도 부정적인 말을 내가 굳이 질문으로 돌려서 하는 거는 오히려 일을 커다랗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 같은 경우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오늘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쭉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네,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냥 풀스트레이트로 딱 지나고 나서 깔끔하게 조금 더 일찍 끝나는 거야. 오늘 불금이잖아요. 네, 다들 집에 후다후닥 들어가셔서 치킨 한 마리 사들고 들어가셔야죠. 자, 설득을 위한 질문의 기술 첫 번째를 알려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그 스스로를 설득하는 방법이 바로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닫힌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을 내 틀 안에 가두는 게 질문의 힘입니다. 선택권을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주어주는 거예요. 프레임을 작게 만들어서 아까 제가 커다란 프레임을 활용할 수도 있고 작은 프레임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게 열린 질문을 던지는 것과 닫힌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작은 질문을 여러분들이 선택권을 그냥 먼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유도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어떤 내 방향대로 설득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는 이거는 우리가 기획서 같은 거 쓸 때 사실 되게 많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원하는 것을 말하지 말고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판단을 하게 하라 라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에는 이거를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할 때 저는 이거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면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상대방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 받는 사람은 스스로 답을 하면서 계속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판단은 누가 하게끔? 그렇지. 질문 받는 사람이 하게끔. 그게 실제 질문의 핵심이에요. 그게 바로 세 번째예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요청하도록 만드는 거. 이거 보험사나 이런 데에서 되게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처음부터 그렇게 딱 때려찍고 들어가잖아요. 1년에 암으로 죽는 사람이 몇 명이라는 거, 5만 4천 명이, 5만 3천이 된다는 거를 알고 계십니까? 이러면서. 그럼 이제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은 나는 새로운 정보를 입수를 하면서 이제 공포감을 조성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 보험에 가입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광고에서도 여전히 똑같이 쓰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획서를 쓸 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제안을 하려고 할 때,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역시도 결국에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기획이든 뭐든지 간에 질문 역시도 하나의 설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설계예요, 설계. 내가 사람들을 원하는 답으로 이끌게끔 미리미리 설계를 해두는 거. 그 방향대로 내가 끌고 오는 거. 그게 바로 질문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를 해주는 거예요. 문제. 아, 이게 너한테 정말 문제야. 그러면 나 어떡해? 라고 생각을 하게끔.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시를 함으로써 사람이 요청을 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설득을 위한 질문의 기술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비즈니스에서의 질문을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비즈니스에서 질문 많이 던지나요? 비즈니스에서는 질문이라고 하지 않아요. 좀 다른 용어를 써요. 가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100억을 벌 수 있을까? 라고 가설을 세우고 내가 그거에 따른 뭐를 하죠? 검증을 하죠. 그거를 질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용어 자체가 똑같은, 결국에는 질문과 질이라는 건데 비즈니스에서는 끊임없이 가설과 검증을 세우는 거예요. 검증을 하는 거예요. 가설을 세우고 그거에 따른 검증. 에디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가설을 세웠어요. 내가 빛을 만들 수 있진 않을까? 네, 뭔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걸 빛을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검증을 하죠. 했다가 펑 터지고 했다가 펑 터지고 이거를 넣으면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빛이 나지 않을까? 했는데 또 펑 터지고 그렇게 끊임없이 해서 결국에는 가설을 성공을 해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지금 우리는 밝게 살고 있는 것처럼 비즈니스에서는
질문을 가설이라고 하고 질의를 검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끊임없이 가설을 세우고 그거에 따른 검증을 하는 거. 그게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즉 가설이 세워지지 않으면은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뻔한 일상을 사시는 거예요. 매일 똑같이. 그냥 굴러가는 하루처럼. 매일 똑같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에서 질문의 기술, 저는 먼저 첫 번째 정보 추구를 위해서 질문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보 추구를 위한 질문은 이거죠.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질문. 그래서 의사결정이나 구체적인 토의를 위해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 자, 예를 들자면 올해 마케팅 분야의 베스트셀러가 무엇인가요? 라는 식으로 실제 내가 아까처럼 궁금형 질문처럼 내가 비즈니스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으면은 정보를 찾기 위해서 질문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질문은 잘 안 해요. 왜? 왜 안 하세요? 내가 모른다는 거를 알리는 게 참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참 질문을 잘 안 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질문을 던지는지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이제 대화 시작을 위해서 질문을 하라. 자,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던지는 질문으로 상대방에게 심적 부담감을 주지는 않지만 주의나 관심을 끄는 데에 사용을 하는 거. 되게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질문들이죠. 이번에 정부 정책 발표 보도된 거 보셨어요? 라는 식으로 사실 정부 정책 발표 보도된 거 관심 없어요. 근데 그냥 분위기가 서로서로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대화의 시작을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죠. 세 번째는 이제 정보의 검증을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의 재확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로 작년도 경쟁사의 매출을 확인하라는 말씀이시죠? 이거는 확인형 질문이죠. 내가 이미 알고 있지만 당신이 정말 이것을 원하는지, 내가 이거를 과연 해야 되는지 재확인하기 위해서, 정보를 검증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 자, 네 번째는 상대방의 관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상대의 생각이나 느낌을 알기 위한 질문으로 직장 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질문입니다. 자, 신제품 차별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관점을 파악하는 건 거의 100% 열린 질문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상대방이 자유롭게 대답을 할 수 있게끔 질문을 던지는 경우죠. 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아니면 새로운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방안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 사람의 의견을 알기 위한 질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계 형성을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반드시 궁금한 것은 아니지만 도움이나 제언을 위한 그 질문으로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특별히 내가 진짜 궁금하거나 그런 거 아니지만 어떤 말 그대로 관계 형성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빈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빈말의 질문 역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직장에서는 관계를 위해서. 자, 비즈니스에서는 보통 이런 종류의 질문들을 많이 활용을 한대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런 비즈니스에서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지만 동시에 중요한 게 뭐냐면 비즈니스에서는 뭐를 다루죠? 여러분 수많은 정보들을 다뤄요. 그쵸? 질문과 동시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요약하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약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첫 번째,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말한 사실을 요약하는 거.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게 동의를 재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 일을 하면서 회사에서는 사실 모든 일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든지 말든지. 둘 중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들이 상대방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다시 한번 물어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리를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은 되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질문을 던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동의를 구하는 거.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계속 걸치는 습관을 들이시면은 여러분들 자체의 생각, 그 사고 프로세스 자체가 되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돌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머리가 되게 깔끔해지시거든요. 자, 우리 질문의 고수가 되는 팁을 제가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거를 모른다고 얘기하기 싫어해요. 그쵸? 그럼 이럴 때 어떻게 질문을 하면 될까요? 알긴 알아야 돼. 알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알긴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최대한 내 자존심을 구기지 않고 물어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죠? 사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쵸. 사실 모르는 거는 진짜 창피한 거 하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잘 못 그런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을 위한 기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더블 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찔러보는 거야. 이거는 아니겠지요? 아니, 맞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콜드 리딩이라는 책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화술 중에 하나예요. 더블 리딩.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더블 부정. 네. 무엇은 아니겠지요.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설마 이렇게 하시려는 거 아니겠지요. 아니 그거 하고 있는 거 맞는데? 네. 그렇게 물어보는 거. 잘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싶다면 무엇은 아니겠지요? 라는 방식으로 물어보는 거. 자, 회사에서, 근데 두 분 다 직급이 높으셔가지고, 회사에서 상사에게 내가 뭔가를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저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것 좀 알려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을 하면은 어떠세요? 부하 직원이 와서, 기획안을 이렇게 딱 갖고 오면서, 이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봤어. 왜 한 대 패요? 정리해가지고 가져가요.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가져가야지. 정리해서? 오케이. 그것 때문에? 아는 수준 내기까지 해가지고 와야지. 네. 사람이 좋아하죠. 네. 그렇지 않고 그냥 브레이크를 가져와서 이거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사실 제일 멍청한 질문이 제가 봤을 땐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직장 생활을 했는데, 하면서 정말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은 진짜 신입일 때만 통하는 질문들. 어떻게 해요? 대리 이상부터 그 질문하면 이제 넌 그냥 나가라지. 네. 이럴 때에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질문이 아니라 자문을 구해야 돼요. 네. 저 이거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이거에 대한 이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거 좀 물어봐도 될까요? 이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이사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느낌 확 다르죠? 어떻게 해요? 사실 똑같아요. 정답은 똑같아. 근데 내가 뭔가 아예 밑바닥에서 알려주는 것과 이 사람이 조금은 알고 있는데 내 견해를 더하는 것과 느낌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다 끝나셨어. 제가 봤을 땐 두 분 다. 우리 강사님이셔가지고 프리랜서시거든요. 그리고 두 분 다 지금 다들 높으셔서 높으실 것 같은데 직급이 그렇죠. 예. 그래서 상사분들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질문이 아니라 자문을 구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상사에게 물어보는 것이 훨씬 더 상사로 하여금 대답을 하게끔 질문을 하는 방법이라는 거를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질문으로 원하는 것을 내가 얻고자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추임새. 이놈의 추임새를 진짜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사람이 상대방이 이용을 할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정말 사람이 진짜 웃긴 게 그래요. 저도 강의를 하셔서 아실 거예요. 강의를 하면서도 되게 재미있게 진행이 되는 강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항상 앞에서 진짜 잘 호응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정말 신이 나서 내가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거야.
2시간, 3시간을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 2시간, 3시간이 너무 짧아. 더 해주고 싶어. 쉬는 시간에 쉬지도 않아. 앉지도 않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뭔가 다 알려주고 싶어요. 근데 추임새가 없고 내가 정말 돌덩이 하나 앞에다가 두고 강의를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너무 지쳐. 너무 지쳐. 이 강의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집에 갈 때도 피곤해 죽을 것 같아.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근데 끝나고 또 코라. 그러면 진짜 이제 그때부터 멘붕인 거지.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게 이렇게 다르다니. 막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뭐 혼란의 도가니 속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누군가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많은 정보를 끄집어내고자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추임새를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액션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리액션이에요. 아시죠? 네. 액션보다 훨씬 중요한 리액션, 결국에 추임새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면은 진짜 그게 질문의 고수인 거예요. 내가 하나의 질문을 던졌지만 그 질문을 통해서 10가지를 얻게 되는 거죠. 추임새 활용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상대방을 만족시키고자 한다면 질문으로 기대치를 확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한 세탁소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제 저희 집에 항상 저는 되게 대단한 것 같은데 저희 아침 8시쯤 되면은 제가 아파트에 살거든요. 매번 세탁소 아저씨가 오세요. 그래서 세탁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세요.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되게 존경스러워요. 얼굴을 아주 간혹가다 조금씩 막 간혹가다 이제 저희 세탁할 때만 뵙기는 하는데 그때마다 진짜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 근데 아침에 직접 옷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하루는 이제 제가 시간이 있고 왠지 아저씨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직접 제가 세탁소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서 왔는데 저희 물건 찾으러 왔다, 옷 찾으러 왔다라고 하니까 여기까지 오셨냐고 너무 고맙다고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제 아저씨랑 좀 길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대요. 컴플레인 같은 거 들어오잖아요. 세탁을 하다 보면은 사실 옷에 세탁을 하다가 뭐 잘못되거나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컴플레인들은 어떻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저씨가 되게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먼저 물어본대요. 처음에는 자기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 저희가 환불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얼마를 배상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처음에는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막 화를 내는 거야. 이게 돈이면 되는 줄 알아? 나는 뭐가 필요해? 막 이러면서 사과를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저씨가 노하우를 알게 된 거야. 어떻게 했냐?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먼저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주기를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저희가 이 옷에 대해서 어떻게 해드릴까요? 얘기를 하면은 이제 상대방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저 여기에 대해서 환불해 주세요. 그러면 세탁비를 환불해 드릴까요? 어떻게 해 드릴까요? 물어보는 거죠. 혹은 어떤 사람은 옷값 이거 얼마니까 이거 다 배상해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면 되는 거죠. 언제나 상대방에게 정답을 듣는 게 그 사람의 기대치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나는 그 사람에게 돈으로 배상을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그 사람은 돈으로 배상할 게 아니라 난 당신의 사과가 필요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진심 어린 사과로도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진짜 만족시키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의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기대치를 확인하는 방법을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회사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부정이 아니라 긍정의 질문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아까 이거는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거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될까? 혹은 이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잘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식으로 끊임없이 긍정의 질문을 던지시면은 오히려 생산성이 향상이 돼요. 너 왜 공부를 못해?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애들은 내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변명거리를 생각을 해요. 핑계거리를. 근데 반대로 너의 공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될까? 혹은 너는 왜 공부를 해야 될까? 라고 던지면 해야 되는 이유를 찾아요.
회사에서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생산을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까? 왜 이게 왜 안 될까가 아니라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찾으면은 오히려 회사의 생산성이 훨씬 더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질문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는 칭찬도 질문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옷 되게 이쁘시네요. 그게 아니라 이 옷 어디서 사셨어요? 나도 이 옷 사고 싶다. 여기 되게 디자인 이쁘다. 칭찬인 듯 칭찬이 아닌 듯. 네. 근데 오히려 대놓고 칭찬하는 것보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훨씬 더 설레이게 만드는 거. 내 옷 되게 괜찮나 보다. 그러면 막 신나서 또 얘기를 해줘요. 이제 모두 다 뿌리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칭찬 자체도 질문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제 어떤 칭찬의 기술, 다음 시간에 또 칭찬의 기술이에요. 네. 이런 걸 얘기한다는 거.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숫자를 넣어서 질문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 좀 찾아와봐가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5가지 해결 방안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숫자를 넣어서 찾아오세요. 사람은 내가 질문 받은 대로 행동해요. 해결 방안 찾아와봐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 찾아와요. 좀 괜찮은 사람이면 한 3개 정도까지 찾아와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콕 집어서 5개 찾아와봐, 10개 찾아와봐 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그만큼 찾는 게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아이디어가 뭔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한번 해결을 하고 싶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그것도 많이 했어요. 강의 교환을 만들 때 제목을 조금 더 매력적이게 만들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제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제목을 한 10개를 뽑아보자 해서 그냥 주구장창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간에 그냥 10개를 뽑았어요. 10개 뽑혀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10개를 뽑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거 강의 교환 제목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만 생각을 하면은 그냥 답은 딱 한 가지밖에 나오지 않아요. 사람들은 답을 찾았다는 것에 만족해서 그 자리에서 끝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숫자를 쥐어주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뽑아낸다고 하더라도 몇 개 숫자를 이용해서 정확히 얘기를 하시면 그만한 정답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질문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쉬지 않고 달렸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일찍은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플래너스가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듣고 싶은 칭찬을 제대로 하는 칭찬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칭찬에 대해서 되게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 과연 이 칭찬이 효과적인지, 칭찬의 역효과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이야기하는 거 아시죠? 실제로 칭찬에 오히려 역효과가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되게 수많은 의견들이 분분하게 있어요. 그래서 저의 견해와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어떻게 이 칭찬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사람들이 듣고 싶은 칭찬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칭찬의 기술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